네, JTBC 뉴스룸이 이틀간 준비한 코로나19 연속 토론,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 주제는 다시 시험대에 오른 정부의 방역 정책입니다. 당장 과제는 지금 바짝 조여놓은 방역의 고삐를 조금 풀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유지해야 할 것인가입니다. 또 이번을 잘 넘긴다고 해도 재확산은 언제든 다시 닥쳐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과거 대응을 짚어보고 현재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미래를 위해선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지를 놓고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전화는 열려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시행하는 거리두기 수준을 풀어야 하는지, 아니면 이대로 유지해야 하는지 02751-6002번, 02751-6002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네 분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과 이재갑 한림의대 감염내과 교수, 그리고 국민의힘 신상진 코로나19 대책특위 위원장과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코로나19 대응을 놓고는 분야마다 또 방법에 있어서도 의견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패널들을 좀 폭넓게 모셨습니다. 예,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요, 분야가 또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옆자리에 계신다고 해서 또 반론을 안 하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바로 반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좀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칸막이를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성량을 조금만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열띤 토론을 하시다 보면 목소리는 자연스럽게 좀 커지기 마련이죠. 어제도 그랬습니다. 예. 이렇게 토론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뉴스룸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물론 이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겠지만 지금대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가 나와도 수도권의 2.5단계를 2단계로 낮출 수도 있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늘 토론은 이렇게 좀 시작하죠. 이 정세균 총리의 말처럼 100명대여도 낮출 수가 있다는 정부의 입장, 여기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단답형으로 좀 답변을 들은 다음에 그 이유를 듣는 걸로 좀 토론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신동근 의원님은 찬성입니까? 반대? 예, 저는 찬성입니다. 예. 이재갑 교수님? 반대입니다. 예. 신상진 위원장님? 예, 저는 조심스럽게 찬성합니다. 예, 찬성이죠. 예. 조심스럽습니다. 예. 박상인 교수님? 네, 좀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기본적으로 찬성이요. 예. 조심스럽고 기본적이지만 어쨌든 네 분 가운데 한 분이 반대를 하셨고 세 분은 찬성하셨습니다. 이 이유를 좀 들어볼 텐데요. 아마 찬성하시는 분들도 이유가 조금씩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홀로 반대하신 이재갑 교수님 먼저 반대 이유를 듣겠습니다. 일단 지금 환자의 발생 상황들을 봐야 되는데요. 지금 환자의 발생 상황 자체가 100명 이상, 사실 말이 100명이면 150명대가 계속 환자 발생하고 있는 측면이고, 또한 두 번째는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가 20%가 넘습니다. 또한 오늘도 그렇지만 이제 여러 집단 발병들이 소규모 집단 발병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주로 병원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또는 계속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제 방문 판매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환자가 발생을 하는데, 발생 자체가 아주 다방면에서 여러 군데서 발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이나 아직도 지역 사회 내에 아직까지 숨겨진 감염자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게 된다면, 사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완화 부분이 많이 다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완화되었을 경우에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면서 확진자 수가 다시금 늘어날 수 있는 상황, 또는 확진자 수가 떨어지지 않고 긴 꼬리처럼 아주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고삐를 좀 잡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바로 옆에 계신 신동근 의원님께. 예, 저는 이재갑 교수님이 전문가로서 또 잘 말씀해 주셨고, 또 그런 측면들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만은, 어쨌든 국민들께서 잘 협조해 주셔서 거리두기가 잘 실현되고 해서 100명대로 떨어졌고요. 이게 이제 문제는 추세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100명대에서 올라가는 상황에서 100명대면 저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려와서 약간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 이런 측면들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저희가 거리두기 2.5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12개 지금 영업 금지 업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제적 어려움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경제적 문제까지 같이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아마 판단해서 주말경에 정부에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심스럽게 찬성하신 신상진 위원장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오히려 거꾸로 정부에 왜 100명 유지 이렇게 되는 데서 왜 단계를 낮추려고 하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이 방역 대책이 이 단계 설정 이런 것들이 정해진 기준이 잘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동안 이제 온탕냉탕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좀 풀었다가 쪼였다가 풀었다 쪼였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국가의 이 감염병 코로나 이 전략 대응이 상당히 원칙이 좀 없어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신중히 찬성한다고 그랬는데 찬성의 이유는 지금 100명이지만 사실 이것을 종식시키지 못할 바에는 사실은 그 위중증 환자에 대한 이제 치료 병상, 치료 인프라를 어떻게 우리가 확충하느냐, 또한 방역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방역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또 150명, 200명으로 오르면 또 이제 2.5단계 또 3단계로 또 올릴 겁니까? 또 만약 50명으로 떨어지면 1단계로 또 거리두기를 내릴 겁니까? 저는 이렇게 자꾸 너무 이 숫자, 확진자 숫자에 연연하는 것보다 사실은 검사를 몇 명을 해서 몇 명이 확진이 됐고 또 지역사회 감염 정도가 어느 정도 됐는가에 대한 전 국민 항체 양성률을 조사를 해서 전 국민 다 하기 어렵다면 전국 표본 조사라도 해가지고 그 실태를 좀 우선 정확히 알고서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저는 이런 정부의 방역 이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좀 전면적으로 이번 기회에 재검토를 해가지고 좀 새로운 전략을 짜야지 이것이 한두 달에 끝날 것도 아니고 앞으로 1년 이상을 더 가야 종식된다고 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료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사망률 낮추고 위중증 환자 후유증 없이 치료하는 게 최고의 핵심이고 예. 또 감염을 아주 만연되지 않게 하면서 어느 정도 컨트롤 가능한 범위 내에 묶어둘 것인가. 이것이 과연 100명의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런가. 그렇다면 1단계로 낮추면 왜 안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좀 기준을 이번에 토론회에서도 저도 그런 거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상인 교수님께 이재갑 교수님에 대한 반론을 듣겠습니다. 네, 사실 그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이 만들어진 게 올 봄인데요. 올 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감염 경로가 불명한 환자 비율이 20에서 한 25%를 오가는데 이것은 사실 지역 사회에 무증상 감염들이 퍼지면서 상당히 감염이 많이 퍼져 있는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던 상태에서 정했던 봄의 기준을 지금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지속 가능한 기준과 그리고 방법들을 찾아야 될 시점은 맞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그것을 실행하기는 어렵고요. 지금부터 추석 한 2주까지 어떤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 고민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일일 확진자 수는 이재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150명이니까 2단계에서 이야기하는 50에서 100 봄에 정한 것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감염 불명 20에서 25% 굉장히 높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 중인 집단 발생에 대해서는 상당히 억제가 지금 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거 하고요. 그리고 재생산 지수가 1m로 떨어졌다는 것들 이런 걸 또 고려하면은 1단계 기준에 또 가까운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봄에 만들었던 그 기준을 우리가 너무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실제로 적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예. 특히 2단계, 2.5단계에서 많은 금지들을 했던 것들이 합리적인가,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리뷰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금지가 되고 있는 것들은 또는 어떤 경우에는 너무 느슨한 것들은 예.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를 제가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50인 이상 그 실내 모임을 금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당들 같은 경우에 50인 손님을 받아요. 근데 큰 식당들 보면은 거리를 한 식당 테이블 사이에 2m 이상을 두고 띄엄띄엄 앉아서 50인을 수용합니다. 근데 작은 식당을 가면은 다닥다닥 앉아서 식사를 해요. 자, 그러면 식사하면서 사실 감염 위험이 독서실이라든지 스터디 카페에서 마스크 쓰고 환기를 제대로 시켰을 때보다 과연 낮을까? 지금 근데 거꾸로 지금 금지가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식당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주 큰 식당들 같은 경우에 꼭 50인 기준을 적용해야 될 것이냐?
테이블 간의 거리가 2m 이상 되면은 50인 이상으로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작은 식당들 같은 경우에는 다닥다닥 앉을 때 아크릴판 지금 같은 것들을 예. 설치하게 하고 식사 중에 대화를 가급적 못하게 하는 그런 조치들, 그런 효과적인 조치들을 통해서 사실상 이 감염 지금 2단계, 2.5단계에 지금 실행하고 있는 금지 조치들을 저는 충분히 완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재갑 교수님께 반론권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좀 기술적인 부분들은 조정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지만 열린 데도 있고 사실은 조금밖에 모이지 않지만 좀 제한되고 있는 영역들에 대한 조정은 필요할 수 있는데요. 다음에 현 상황에 대한 좀 논의들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확진자 숫자는 감소하고 전반적인 경증 환자들이라든지 중등증 환자들이 이미 완치가 돼서 퇴원하는 사람이 오히려 지금 입원하는 사람보다 많기는 많습니다. 근데 다만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중환자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160명이 넘은 상태고 저희도 뭐 좀 중환자를 보고 있는데 환자들이 일주일에서 열흘 넘어가면서 지금 다 인공호흡기 달기 시작하고 또 일부 환자는 에크모를 다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중환자들은 한 번 발생하면 2주에서 3주 또 길게는 거의 한 달 정도 병상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근데 현재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 중환자 병상, 그러니까 수도권 중환자 병상도 몇 개 남지 않은 상황이고, 일단 지금 전국 단위로 좀 확산되고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아예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곳도 많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확진자 수를 빨리 줄여주지 않으면 그 중에서 중환자들이 계속 발생할 거고, 또한 그렇게 되면 중환자 치료에 상당한 부담을 계속 줄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현재 확진자 수를 빨리 줄일 수 있는 전략들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실 저희가 확진자를 줄여들 수 있는 전략이라고는 사회적 거리두기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완화를 시켰을 때 미국의 4월, 5월 상황을 보시면 미국이 실제로 4만 명, 5만 명 발생했다가 10,000명쯤 떨어졌을 때 이 정도면 안정됐다 그러면서 경제 오픈시키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시켰거든요. 락다운도 이제 완화시켰는데 그때 갑자기 확진자 증가돼서 현재 많을 때 7만 명까지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밖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방역 조치가 없는데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갑자기 낮추게 되면 지금 150명대로 떨어지던 게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이나 지역사회 내 감염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컨트롤하기 쉽지 않다. 또한 중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고 현재 조금만 중환자가 추가가 되기 시작하면 중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강하게 아직도 2.5단계, 2단계를 낮출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단계를 낮추려면 낮췄을 때 다시 감염자가 증가를 하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감염자 증가, 환자 증가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병상이나 이 치료 역량이 확보가 돼 있느냐. 사실 그래서 우리 그동안 정부에 제가 조금 쓴소리 하게 되면요. 7월 달에도 그전에 일반 병상을 감염병상, 음압병상으로 만들으라고 해서 여러 민간 병원에서 만들어 확보해 놨다가 7월에 환자 수가 적어지니까 정부에서 그 일반 병상으로 다시 돌려라 해서 또 많은 또 병원들이 일반 병상으로 돌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 감염병의 특성을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것이 왜 이 정부에서 코로나 사태가 지금 8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될까? 그건 참 걱정스러운데 그래서 그 단계를 낮추는 거에 우리 조건은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조건은 그 낮췄을 때 확진자가 증가되는 것에 대한 치료 시설이 격리 치료 시설이라든가 병상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럴 때 조금 약간 이게 좀 조금 줄어든다 하는 이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이때 많은 민간 병원 협력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가 감염병상을 더 확보하고 그렇게 하면서 단계는 좀 낮춰 나가는 그래 국민이 안심이 되죠. 그런 거에 대한 조치를 안 해놓고 단계만 낮춘다 할 때 우리 이재갑 교수님 말씀대로 환자가 확 늘어나면 지금 중증 환자 병상이 꽉 찼습니다. 예.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지금 확 늘어나면. 단계를 낮춘다는 의미가 1단계로 가자는 의미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도권에 2.5단계 들어온 거에서 2단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2.5단계, 2단계 지금 미리 정해진 이 기준을 그대로 따를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저희들이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여지들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감염자 숫자를 절대적인 거 줄이는 것보다도 고위험군 감염자를 줄이는데 더 집중을 방역을 하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좀 더 스마트한 접근을 할 만큼 저희가 많은 정보가 이제 축적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초기에 저기 테스트할 때 방호복을 입고 밀폐된 공간에서 검사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소독을 다 하고 그리고 방호복 다 갈아입고 한 사람 테스트하고 2시간 정도가 소요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테스트할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드라이브 스루는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었는데 그때 그렇게 해서 정말 감염이 더 확산이 되거나 하면 어쩌지라는 문제가 제기됐는데 실험들을 했다고 그래요. 실험을 해서 그런 방식인 과거에 했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많은 검사들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위해서 예. 방역을 잘 하기 위해서 만든 지침들 자체가 지금 한번 리뷰할 때가 됐다. 우리가 에비던스, 증거를 기초로 해서 다시 한번 보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병상 늘리는 문제도 지금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저희가 OECD에서 1인당 병상이 일본 다음으로 많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공공병상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공에만 의존해서 중환자실, 음압병실을 늘리는 거는 한계가 지금 왔다는 거죠. 그래서 민간에 적정한 유인을 줘서 병상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늘리는 정책도 병행을 해가면서 우리가 실제로 봄하고 달리 이재갑 교수님이 이제 꼬리처럼 길게 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2.5단계를 지금 1주, 2주 더 한다고 그러면은 봄처럼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을까? 지금 무증상 그리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이 20에서 25%가 나오는 상황에서 과연 가능할까? 그렇지 않다면은 새로운 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중환자가 많이 나와서 의료 체계가 붕괴되지 않게 통제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때가 됐다. 거기에 적정한 경제 활동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할 때가 됐다. 사회 정책도 다시 한번 검토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좀 말씀을 좀 예. 드리면 우리가 그동안 K방역 시스템을 잘 가동해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봉쇄를 하지 않고도 나름대로 일정한 수준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해왔고요. 이제 문제는 저희가 보면 이제 5월달 그 연휴가 지나고 나서 약간 좀 증가된 그런 추세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8월달에 말하자면 초에 비해서 말이 한 거의 10배 가깝게 확진자가 많이 증가했죠. 물론 그건 이제 휴가라든지 또 8.15 어떤 강북적 집회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했습니다만 저는 통상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또 지금처럼 K방역이 잘 작동이 된다면 저는 일정한 수준으로 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신상진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이제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정부가 우리 감염 전문가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는 잘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토론은 아마 박상인 교수님하고 이재갑 교수님의 미니 토론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연장선이기도 하는데 박상인 교수님은 지금 완화 전략을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K방역인데요. 물론 투명성을 토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또 많은 검사를 하고 또 빠른 격리, 시설이나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이게 지금 K방역의 핵심인데요. 이 부분에 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완화된 전략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들이 20에서 25%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들이 5%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다면 우리가 3월 달에 봄에 썼던 전략들이 유효할 수 있는데 지금 사실 그 전략을 유효하게 쓸 수 있는 단계가 거의 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럼 일정한 수준의 환자가 의료체계 붕괴를 주지 않으면서 일정한 수준의 환자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가, 그 수준이 무엇인가. 그건 여러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일단 계산이 한번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런 유지를 하면서 경제활동을 우리가 최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아까 제가 구체적인 예를 몇 개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사회정책도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역 정책, 경제 정책, 사회 정책이 같이 가야 되죠. 지금 우리 국민들이 잘 따라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봄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 지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사실 얼마나 더 자발적으로 잘 따라주시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 장기전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마라톤을 지금 뛰어야 되는 상황에 왔는데 100m 달리기 하듯이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초반에 체력 소진해서 나중에 가서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역 정책, 경제 정책, 사회 정책이 같이 가는 패러다임이 전환이 지금 필요한 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 정책 차원에서도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초중고등학교 다 원격하죠. 원격 수업합니다. 대학도 지금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거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스터디 카페라든지 그다음 PC방 다 문 닫았습니다. 학생들, 특히 취약계층 학생들 같은 경우에 온라인 수업을 어디서 어떻게 듣냐는 거예요. 예, 카페에서 들었던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동안에. 자, 그런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졌어요. 저는 이러면은 오히려 학교 등교하고 안 하냐는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되지만 학교가 등교가 안 되더라도 저는 학교라든지 공공도서관 같은 데 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오히려 공공도서관처럼 활용할 수 있게 해서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가서 잘 방역 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방역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공공기관들이 짊어져야 될 책임이다, 지금 상황에서. 라고 생각이 되는데 공공기관이나 정부가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런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기관에서 확진자 나오면 큰일이다라는 생각으로 그 책임을 회피하고 결국은 국민들에게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떠넘기는 것이다.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지금 2단계 또는 2.5단계에서 제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학 교수님. 일단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역이라는 측면에서는 저희 동의를 하는데 방법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방역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적당한 수준 이내의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그 환자들을 제대로 추적을 해서 지역사회 내의 잔존하는 감염자의 숫자를 최소화시켜서 일단은 개인들의 그런 일상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끌고 왔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까지 유효했기 때문에 저희가 5월에서 7월까지 이태원에 그런 발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올리지 않고도 참 버틸 수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다만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K방역이 계속 유지되려면 적당한 수 이내의 환자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150명, 200명, 3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을 해버리면 트레이스라고 하는 보통 한국의 역학조사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추적할 수 없을 뿐더러 300여 명의 환자가 확진된다는 얘기는 지역사회 내면 1000명, 2000명의 환자가 있다는 거를 이제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다 잡아낼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까지 방역을 되게 잘했다는 측면들에서 인정을 받고 SDG 레포트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의 그런 방역과 경제의 균형이 1등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주된 이유가 뭐냐면 방역, 특히 트레이스와 테스트 부분들을 역학조사 그리고 진단 부분을 강화시켜서 최대한 확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잡아냈기 때문인데 그게 무너져 버리면 앞으로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의 환자를 그냥 발생하도록 가만둔다고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면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공공시설이나 그리고 학교 같은 시설들이 열었을 때 단순히 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게 말씀하신 대로 방역을 철저히 지키면 어느 정도 안정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상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학교 학생들의 전면 등교를 시작하면서 2차 유행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면서 지역사회 내 확산이 되면서 현재 2차 유행이 7월에 시작이 됐는데 현재 8월 말이 되도록 그 유행을 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행이라는 것 자체가 한번 어느 정도의 스레시홀드를 넘어가서 그러니까 기준점을 넘어가서 확진자가 늘어나 버리면 이거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확진자가 확 늘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당 가능한 숫자의 환자 숫자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정도라면 저희가 정부에서 50명 이제 지역사회 감염 내에서 이제 그 감염률이 불분명한 게 5% 이내라고 하는 수준 정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수준 정도로 발병자 수를 줄여야 현재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경제 그리고 방역도 같이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3T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진단하고 그다음에 추적 저희가 역학조사가 힘들어진 주된 이유가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지금 붕괴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회복시키려면 현재의 상황을 좀 더 안정시켜야
된다. 또 그렇게 안정이 된 상태가 바로 경제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봄에 적용됐던 상황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리고 가을 그리고 다가올 겨울에서 지금 K방역이라고 했던 그 모델이 적용될 것이니까 지금 당장에도 2.5단계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이른바 감염 경로가 불명한 환자가 20에서 25% 줄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봄 상황과 지금 우리 상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맞게끔 방역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는 한 200명 나오면은 굉장히 불안해요. 그리고 의료체계 붕괴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 최근에 6,000명, 8,000명 나오고 있어요. 의료체계 붕괴된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 자, 첫 번째는 우리 트레이스에서 테스트하는 방식들 그걸 안 한다고 해서 버리자는 거 아니죠. 아까 전에 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작위로 랜덤에게 샘플해서 실제로 우리가 지역사회 감염 정도가 어느 정도 정보가 없어요, 정확하게. 그 정보들을 가지고 거기에 가서 또 취약한 고연령층이라든지 기저 환자들이 어느 정도인지 그 정보를 가지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료 체계가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하드웨어적인 대책을 어느 수준에서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학교 등교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 내의 감염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말씀하셨지만 다른 나라는 또 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등교에 대해서 지금 하자고 주장을 한 건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우리가 신중하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곳에 문을 닫아버리면 거기가 문제 있다고 문을 닫으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학생들이 특히 집에서 공부를 하거나 오랜 시간 그렇게 집에 있기가 어려운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 다 문 닫고 다 갈 데가 없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추경 사실 국회에서 할 때도 이런 부분들 방역이라든지 또는 방역을 위한 장비들 학교나 공공도서관에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고용할 수 있는 거 이런 또 아크릴판을 설치하고 방역 장비 그런 걸 추경에 넣어야 됩니다. 네. 통신비 같은 거 넣을 때가 아니죠 지금. 네. 그런 정책들의 전환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정책 전환 없이 지금 과거에 하던 성공 공식에 얽매여 가지고 상황이 바뀐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간다면은 예. 그건 정말 더 큰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상당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죠. 예. 박 교수님이 저도 예.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요. 박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도서관과 공공기관에 못 가는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정부가 결국은 방역 공공기관이나 도서관에서 맡아야 되는데 학교 이런 부분에서 감염 예방을 막아야 되는데 정부가 회피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동근 위원님의 좀 반론을 듣겠습니다. 근데 저는 박상현 교수님이 이제 경제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서 방역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동의합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K 방역 시스템 자체가 이미 이제 무력화됐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감염 예방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는 이재갑 교수님의 전문성을 저는 더 믿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이제 감염병 전문가분들은 주로 이제 보건학적 관점을 얘기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경제적 또 사회적 관점은 좀 부차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K 방역 시스템의 기본은 뭐냐면 일단 국민의 협조, 두 번째는 촘촘한 방역 시스템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확진자가 조기 진단을 하고 또 접촉자를 갖다가 바로 파악해서 격리시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바로 진료를 하게 만들고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일정한 수준에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 세계 다른 나라들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국가 재정을 엄청나게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6%또 선진 OECD 국가도 거의 12% 13% 이번에 예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거의 마이너스 한 2.2% 정도로 어렵기는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좀 낮다 이렇게 생각되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현재 방역 시스템 자체는 저는 정부가 감염병 전문가와 또 경제적 전문가와 여러분들과 협의해서 죄송하지만 아니 제가 하는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부분을 불신하게 된다면 저는
감염병이 만약에 이 시스템이 붕괴돼서 대책이 없이 확산된다면 경제적인 혼란은 훨씬 더 커질 거라고 그렇게 예상합니다. 근데 지금 모순되는 말씀을 저는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재욱 교수님 말씀은 낮추면 지금 방역을 완화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신의원님 말씀은 좀 낮춰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K 방역은 유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 그런 정부의 어떻게 보면 어정쩡하고 앞뒤가 안 맞는 정책 시그널이 계속가면서 제가 불신을 키운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박 교수님 말씀도 동의를 하면서 왜 그러면 K 방역이 지금 저는 좀 이제 원칙이 기준이 없다.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확진자만 지금 쫓아다녀요. 확진자 몇 명이냐. 이것이 방역이나 경제냐, 방역의 거리두기를 몇 단계로 하느냐 이런 게 절대적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확진자 숫자만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그 확진자 또 이 노령층의 감염자의 비율이라든가 또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의료 병상, 치료 병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자료 같은 거나 대국민이 공개 같은 게 굉장히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쉽게도 정말 이 철저하게 방역을 했었어야 될 때는 사실은 1월 달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그때 철저하게 중국으로부터의 유입을 차단하고 국내 방역 시스템을 점검하고 또 이 준비를 했었어야 돼요, 저희가. 근데 중국 보세요. 처음에 이제 굉장히 많이 대량 발생했지만 철저히 중국의 그 사회주의적 그런 통제 시스템이 굉장히 강한 나라라서 그런지 철저히 그걸 봉쇄를 해가지고 지금은 어쨌든 그 통계 발표하는 거를 중국의 것을 다 미룰 수는 없지만 상당히 거기는 일단은 안정돼 있어요. 그렇지만 초기의 경제적 그 피해는 엄청났습니다. 단기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꽁 먹고 알 먹고 뭐 다 하려다가 초기에 사실은 그때 철저한 방역을 시기를 놓치고 초동 대처 실패하고 두 번째는 이후에 계속 신천지 사태 또 뭐 이태원 발 또 뭐 8월 달 또 뭐 이 광복절 전후로 한 또 이런 또 대량 발생 이런 걸 거치면서도 아직도 정부는 방역 전략에 대해서 또 감염병 국가 대응 전략에 대해서 어떤 방향 수정이나 이런 걸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상당히 좀 비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방역을 좀 느슨하게 풀면은 확진자가 많이 생기면 그 부담이 되니까. 그리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아마 있긴 있지 않겠나 싶어요. 전 정부 당국이. 근데 그걸 못하는 거죠, 스스로. 왜냐하면 그동안 확진자만 가지고 K방역 하면서 너무 자기 정치적 어떤 치적으로 대외적으로 홍보를 대내외적으로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기준을 좀 정부가 저는 벗어났으면 하고 솔직하게 정치적 판단하지 말고 이제는 이 종식시킬 수 없는 이 코로나19를 함께 저희는 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10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이게 늘고 줄고 여기에 성공이다 실패다라는 기준을 두지 말고 이 숫자 이거와 같이 가면서 대량 확산되기 위함을 막기 위한 그동안의 역학조선의 이런 방역의 수칙은 철저하게 준칙하고 지키고 국민들도요. 아까 그 공공 뭐 도서관이라든가 이런데 저는 상당히 이 거리두기도 처음에는 프랜차이즈 카페 다 그 문 닫았어요. 닫게 했어요. 테이크아웃만 하게 하고. 근데 프랜차이즈 빵집 이런 데는 또 다 그대로 놔뒀다가 거기에 문제 생기니까 또 그다음에 그것도 닫고 또 이렇게 풍선 효과로 한강공원에 젊은이들이 가서 또 막 또 어울리니까 그것도 또 봉쇄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요. 이 시간에도 지금 9시, 10시 돼서 이제 아니겠지만 9시 전까지는 최근에도 큰 음식점에 좀 싸고 맛있고 막 이런 데들은 젊은이들이 음식점 안에 바글바글해요. 아주 뭐 술 마시고 뭐 아주 바글바글합니다. 그런 거는 왜 놔두고 교회는 또 특별히 또 단속을 하고 여러 가지 균형에 이게 좀 국민의 설득, 정부의 이런 정책에 국민이 협조해 주려면 공평하고 공정성 있고 합리적이어야 돼요. 근데 그런 점을 앞으로 정부가 찾기를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태까지의 방역 경제 살린 두 마리 토끼 잡는 걸 가지고 두 것이
따로가 아니고 하나인데 중요한 거는 전략을 수정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확진자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확진자 100명, 200명이 연연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역학조사에서 다 봉쇄할 건 하고 다 하는데 그래서 우리 식당에 가시면 요즘에도 젓가락, 숟가락 이게 통 있죠. 그 사람들이 다 만지면서 다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꼭 거리두기만이 모든 능사가 아니고 하나하나 섬세하고 디테일한 그리고 우리 감염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것들을 왜 지금 8개월이나 됐는 이 시점에서도 방역당국이나 보건당국에선 왜 그런 지침 하나 제대로 못 만들고 있느냐. 이런 점에서 저는 정부가 좀 더 대우각성하고 확진자 숫자 줄었다고 거기에 모든 걸 두고 있어요. 예,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하나까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2.5단계를 1주, 2주, 그러면 한 3주 더해서 봄처럼 1단계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을까? 과연 그럴까 저는 일단 의심은 들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렇다면 그 이후에 11월 겨울에 왔을 때 지금 같은 일들이 재발하지 않을까? 더 크게 재발하지 않을까? 라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단기적으로 봉쇄를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정책들을 강화해서 마치 종식이 되는 것 같은 착각을 자꾸 주는 시그널을 주는 건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캠프에서 생존하신 분들, 증언들 들어보면은 나치 캠프에서 생존한 사람들은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낙관적인 분들이 오히려 다 돌아가셨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곧 괜찮아질 거야, 곧 잘 될 거야 그러다가 안 되고 하면서 실망하면서 견디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1년 안에 최소한 이런 상태가 종식되기 어렵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2년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그렇다면은 싶은데요. 거기에 맞는 장기적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예. 사회생활과 경제생활 그리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방역 정책의 조화점을 찾아야 된다. 예. 3월 달에 모델로는 지금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재갑 교수님께 발언권을 드릴 텐데요. 잠시 저희가 공지를 하고 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토론이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토론에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효과가 덜이라는 것이 지금 방역당국의 고민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더 고통을 견뎌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단계에서 조금 풀어줘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02751에 6002번, 02751에 6002번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접 전화 연결을 해서 또 토론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 교수님. 저는 교수님께 여쭙고 싶은 거는 그러면 지금의 환자 발생 수준을 그냥 용인하자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그러니까 지금 심위원장님도 왜냐하면 지금의 방역의 말씀하셨는데 방법이 감염자 숫자에 그렇게 감염자 수가 절대적인- 중요한 게 아니라 감염자 수가 많다 보니까 그중에 지금 노령 환자가 많거든요. 지금 30%가 노령 환자예요. 지금 150명 확진된다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30%가 노령 환자고요. 그중에 지금 5에서 10%가 일주일 있다가 인공호흡기 달고 중환자실로 가는 상황들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환자 두 가지- 수가 줄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중환자 치료를 감당하는 의료진 입장에서는 제가 어저께 오늘 새벽에 지금 70대 할머니 한 분 인공호흡기 직접 달고 여기 지금 밤새고 여기 나왔는데요. 그러면 그 숫자들을 우리가 지금 200명, 300명 계속 발생하고 그중에 10명 정도가 일주일 있다 계속 인공호흡기를 다는 상황이 돼서 중환자실이 200명, 300명 되는 상황들을 우리 의료체계가 지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느냐고 묻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러면 어떻게 감소시킬 건지에 대한 대안을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아무 대안 없이 왜 2.5단계를 어떻게 지금까지 이상수 한다고 해서 지금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1단계로 생각하시는 가자고 거예요? 이야기한 거 아니라고 일단 말씀드렸죠. 저도 한 제가. 말씀 좀. 그다음에 지금 중환자 위주의 스마트한 방역을 하는 거 더 필요하다. 확진자 숫자 전체가 아니고 아니 왜냐하면 확진자 수가 많아지니까 중환자가 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봄에는 부분을 감당 확진자 생각을 안 수가 하시는 많았지만 거죠. 중환자 안 많았어요. 연령의 문제였죠. 자, 그럼 중환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취약한 곳이라든지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방역을 그러면 지금부터 풀지 말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었어요. 식당 문제라든지 PC방이라든지 이런 이야기 드렸고 그다음 학교 시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충분히 이거는 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략이 지금 갑자기 추석을 앞두고 갑자기 바꿔서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추석 지나서 한 2주까지는 어차피 지금 전략을 스마트하게 활용을 해서 가자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겨울에 올 수 있는 대유행이라든지 지속 가능성을 생각해서 종합적인 리뷰가 필요하다. 그 리뷰를 위해서 지금부터
정부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아니, 드리는 그거는 맞습니다. 것이고요. 그건 맞는데 지금 당장에 2.5단계를 낮추냐 안 낮추냐는 그 상황에 있어서는 답이 안 되고요. 당연히 장기적인 부분을 준비를 해야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장기적인 준비를 하기 말씀하신 위해서 병상 말씀하시는데 지금의 2차 유행 병상을 늘려야죠. 아니 2차 유행의 상황들을 복기를 해서 지금의 사회적 거리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에 대해서 이거의 유효성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그렇습니다. 기회에서 저희가 했었던 방식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중에 효과적인 방법들은 더 강화시켜야 되고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들은 풀어야 되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그거는 가을에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10월 체계적으로 이후의 만들어져야- 상황이란 얘기예요. 지금 가을에 당장은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지금의 유행 하자는 상황을 것이고 완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자는 겁니다. 가을까지 미룰 필요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식당 예도 드리고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런 것들 지금 이미 우리가 업데이트되고 알 수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서 왜 틀에 박힌 방식으로만 하자고 고집을 하고 틀에 박힌 방식대로 2.5단계, 2단계로 가자는 것인지 저는 아니, 이해할 틀에 수가 박힌 없다는 방식이 거예요. 아닌 게 지금 이런 단계를 적용한 것 자체가 처음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기술적인 조정은 이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2.5단계라는 것도 처음이고요. 2단계로 올린 것도 처음이에요. 당연히 기술적인 방법도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한 상황에 대한 분석도 필요한데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의 유행 상황들을 적절하게 차단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해야지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10월, 11월, 12월 또는 겨울에 있을 3차 유행, 4차 유행을 좀 더 우리가 잘 맞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느냐가 지금 얼마나 잘 통제할 수 있느냐가 3차 유행, 4차 유행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그거를 잘 견뎌내는 이 교수님 아니, 말씀에 저도 개인적으로 잠시만요. 동의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럴 수 있는 거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것들을 안 할 필요가 없다는 아니, 안 말씀을 하진 드리는 않죠, 거예요. 지금. 네, 저기 두 분만 넘어가시면 아니, 그러니까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좀- 예. 뭐 어제도 그랬지만 칸막이 때문에 잘 안 들릴 거라는 걱정은 오늘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두 분이 계속 그 토론하셨는데 제가 그 시청자 여러분들을 보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박사인 교수님께 혹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을 짧게 질문을 드리고 짧게 답변을 네. 좀 듣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동근 의원님께 제가 네,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요. 박 교수님의 주장은 지금 전체 확진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중증 환자 또 고령층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방역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19라는 게 감염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걸리면 결국 이 사람들은 가정이 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고 접촉면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고령 환자들의 감염자가 늘어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확진자를 줄어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고령 감염자의 감염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거든요. 지금까지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가족이 있기 때문에 또 식당에서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진자 수가 중요한 거고 젊은 확진자 수가 많아지면 나중에 또 고령 확진자 수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확진자 수는 중요하지 않다. 중증 그 고령 환자들, 위험 환자들의 감염만 줄이면 된다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답변을 좀 근데 확진자 듣겠습니다. 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확진자 수하고 비례관계 있다는 건 맞죠. 그렇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천지 때 젊은 분들이 굉장히 감염이 많이 됐었어요. 신천지 쪽은. 그런데 그게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 드신 분들에게 이전됐느냐? 아닙니다. 이번에 그러면 왜 나이 드신 분들 특히 많이 됐느냐? 이른바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감염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성이 있죠. 옮기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비례적으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자 숫자와 중증 환자가 비례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근거는 우리한테도 없었고요. 외국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꼭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이라든지 우리가 취약 지역들 이런 것 부분들에 대해서 더 엄밀하게 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들은 유지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병상이 너무 적어서 중증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데 한계가 왔기 때문에 민간 병원들을 공공적인 목적으로 중증 환자를 활용할 수 있는 병상을 확보하는 것도 지금 빨리 시작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신동근 의원님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예. 그 아까 신상진 위원장님께서 그 현 정부의 방역 대책이 일관성도 없고 기준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건 너무 좀 과장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가는 거지 뭐 원래부터 어떤 기준이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물론 이제 우리가 단계를 격상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100인 이상, 200인 이상이 2주간 계속된다든지 그러면 격상하는 조건이 되는데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걸 판단하는 건 딱 그거 하나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무난하게 경제 활동을 하면서도 확진자 수를 줄이는 나름대로 통제 가능한 수준까지 하는 그런 방역을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보면 3번 정도의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한 번이 뭐냐면 그 신천지가 확산됐을 때 대구에 그때는 뭐 그걸 자꾸 이제 와서도 지금까지도 뭐 중국 때문에 그랬다가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뭐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게 이미 밝혀진 바 있고요. 그런 어떤 집단 감염을 유발하는 어떤 그런 종교행위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특수성이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태원발 감염으로 저희 5월 초에 황금 연휴 기간에 일정하게 확산이 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8월 이제 휴가와 더불어서 광복절 관련해서 이렇게 확산이 됐는데 근데 사실 8월 달 같은 경우도 8월 27일경 정도에는 한 440명까지 증가되다가 한 일주일 만에 좀 2.5단계로 격상시키면서 100명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거리 두기를 하면 효과가 없는 게 아닙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러나 이제 그 거리 두기를 지나치게 오래 하는 경우에 그게 이제 경제 활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걸 고려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예.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박상현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이게 뭐 스웨덴식으로 그냥 방치해서 뭐 이 면역이 생기게끔 하자는 것인지 무슨 말씀인지 굉장히 그 대안에 대해서 제가 국회를 하시는 국회가 아니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요. 지금같이 K 방역 시스템이 이제는 효용성이 다 됐기 때문에 K 방역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네. 됐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대안이 과연 뭔지 대안 말씀 저한테 말을 저도 예를 들어서 예, 예컨대 어느 정도 확산이 좀 줄어들면 진정이 되면 저는 도서관이라든지 공공 아까 물어보신 뭐 미술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은 거리두기를 일정하게 두면서 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은 아까 박상현 교수께서 하신 말씀은 대안이 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예, 제가 좀 예, 할게요. 네. 이 방역 조치를 강하게 하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아마 우리 박 교수님 말씀도 뭐 이렇게 방역을 그냥 방치하자라는 절대 저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좋은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좀 이제 기본 전제로 하는 거는 좀 서로 인정을 하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역 지금 이제 제 생각은 방역은 철저히 해야죠. 하는데 문제는 거리두기. 방역에는 여러 차원이 있습니다. 역학조사를 해서 감염자를 철저히 전파 경로를 탐색을 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신속하게 해나가서 확산을 줄이는 그런 방역 조치도 있고 또 소독하는 것도 있고 뭐 확진자가 또 경로 다니는 곳에 거기에 대한 이제 뭐 좀 소독 방역 소독도 하고 근데 저는 요즘에 그 카페를 가보면 말이에요. 예, 넓은 그 매장에 사람이 하나도 없고 테이크아웃만 해가잖아요. 그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기서 내가 친구를 만나서 한 2사람 같이 얘기하면 제일 안전한 곳이겠구나. 이런 생각 안 듭니까? 텅텅 비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너무 정부에서는 행정 편의적으로 획일적으로 야 프랜차이즈 카페다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실제는 안 그렇게 감염이 전파될 수 있는 식당이나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하철 등등등. 근데 그런 것을 다 막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방역 이 수칙이 좀 더 국민들의 협조를 얻도록 합리적이고 좀 디테일해야 되겠다. 아까 예를 들어서 도서관 문제도 그렇고 카페도 말이죠. 요새는 이제 날이 좀 선선해질 거니까 에어컨 절대 틀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떤 이 상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내놔야 돼요. PC방 무조건 하지 말라가 아니라 PC방 그 평례에 따라서 의자 그 테이블에 따라서 거기에 평소 인원의 적정 인원의 수용 인원의 한 10%만 운영을 해라. 뭐 마스크 반드시 쓰고 하라든가 이런 어떤 그 매장에 따라서 어렵더라도 구체적인 디테일한 방역 수칙 준칙들을 제시해서 예. 그걸 안 지키면 굉장히 강한 징벌적 처벌을 해서 좀 협조하도록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논쟁에 지금 이제 문제가 2.5단계냐, 2단계냐, 1단계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구체성이 많이
결여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쉽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이재갑 교수님이 이제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도 하면서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고 보다 국민들이 충분히 알고 스스로 지켜야 될 방역 준칙을 지키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정부의 전략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있도록 정부도 변화된 상황에서 새로운 전략을 제시를 해야지 확진자 수만 맨날 언론에 얘기해서 그것만 보고 국민들이 줄면 좋아하고 늘면 공포. 어저께인가요? 언론 보도됐듯이 그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 조사한 게 있어요. 14개국 선진국들. 우리나라가 14개국 중에서 제일 우리나라 국민들이 코로나19에 대해서 걱정이 제일 큰 나라래요. 예. 이 공포감을 이렇게 언론이나 정부에서 이렇게 해서 이게 계속 끌고 가가지고 내년까지 이거 못 갑니다. 국민들 정신병 걸려요. 우울증과 모든 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신적 충격을 이거를 저는 해결하는 게 방역을 방치하는 게 아니라 방역은 철저히 하되 거기에 따라서 디테일하게 좀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정부에서 좀 획일적으로 행정 편의적으로 하지 말아라. 예. 라는 걸 저는 이 자리에서 아주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요. JTBC 뉴스룸이 준비한 토론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를 받아서 또 연결을 해서 토론에 반영을 할 텐데요. 그 전에 1분만 좀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1분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목표를 향한 호흡, 한계를 넘어선 호흡으로 정점에 서다. Top of the game, the new Volvo S90. 우린 못 나가는데 보험료는 왜 이렇게 많이 나가? 이런 분께 굿리치를 추천합니다. 내보험 조회부터 진단, 청구까지 한 번에 보험 생활의 시작과 끝. 보험의 바른 위치, 굿리치. 면역력 필수 시대. 기능성을 나라에서 인정받은 6년근 홍삼의 면역력이 당신의 면역력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 지금 아우디 A6를 보다 특별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 This is your time. The new Audi A6. 네,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진우 씨가 연결이 돼 있는데요.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떤 의견이신지요? 저는 처음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모범적으로 경제와 방역 부분에서 성공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로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7월 말부터 집단 감염이 조금씩 산발적으로 생기면서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광화문 집회라는 폭발적인 그 기름 붓는 사태를 거치면서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2.5단계라는 단계를 이제 전 국민이 고통을 받으면서 받고 있는데요. 제가 토론을 하면서 뭐 양측의 의견도 다 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게 20에서 25%의 경로를 모르는 감염자를 두고는 뭐 아무리 강력하게 2.5단계를 오래 실행한다고 해도 그 효과가 지금 잘 나타나고 있지 않듯이 여전히 계속 그렇게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차라리 그 2.5단계 격상하기 전에 뭐 봉쇄 수준에 가까운 뭐 3단계 뭐 이렇게 아예 일주일 정도를 강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안 돌아다닐 테니까 그런 부분에 행정력이라든지 공권력이라든지 경찰력을 동원해서 그런 부분 그 경로를 알 수 없는 그런 경로 추적을 해서 아예 했더라면은 지금은 오히려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2.5단계에서 2단계로 낮추는 부분에 찬성하셨던 신동근 의원님께 좀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지역을 다녀보면 소상공인들 분께서 그런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아예 강력하게 3단계를 한 2주 정도라도 해서 차라리
낮춰서 고통을 좀 장기화시키지 않고 줄이는 게 좋지 않겠냐. 이게 심정적인 저는 생각이라고 보고요. 한때 강력하게 이동 제한이나 통제를 했던 이탈리아라든지 다른 나라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게 해서 줄어들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중국처럼 사회주의 국가에서처럼 아주 강력하게 그걸 봉쇄를 하고 또 장기화시킨다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는 그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보고요. 경제활동을 어느 정도는 하면서도 저는 국민의 협조와 또 지속적인 감염 추적을 통해서 하는 시스템을 저는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시청자 여러분을 연결을 또 해볼 텐데요. 전화 연결이 되는 대로 바로 또 연결을 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정부의 대응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이 부분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1월을 말씀하셨는데 뭐 거기까지 가지 않고 5월 정도의 황금 연휴 기간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을 했고 또 7월에는 교회 소모임을 좀 풀었다가 다시 또 제한을 했거든요. 8월에 임시 공휴일 문제도 있고 또 그 고비고비에 또 확진자가 늘었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 당시에 정부 대응을 어떻게 봐야 될지를 두고도 여러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동근 의원님께 먼저 듣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분명한 건 뭐냐면 이 거리두기를 좀 더 완화하면 약간 더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또 좀 거리두기를 더 강화시키면 좀 줄어들고 이거 상관관계에 있는 거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교 소모임을 허용함으로써 이게 좀 늘어났다 그러는데 근데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또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100명 이하가 생길 때는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하고 또 50명 이하는 굉장히 안정적 관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 당시에 확진자 상황이 하루에 28명 정도가 됐던 걸로 기억나고요. 그리고 또 한 2주 정도는 이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확진자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당시에 일정하게는 그 허용을 좀 했던 건데 아마 그게 저희가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완화되더라도 그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5월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월달 황금 연휴 기간에 일정하게 또 이태원발 감염수가 좀 증가됐습니다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국민들의 협조가 상당히 순조롭기 때문에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안정 관리 수준까지 내려갔다고 보고요. 그에 반해서 8.15 광복절 집회라든지 또 사랑제일교회 부분은 거의 뭐 방역 협조하지 않았죠. 사실은 거의 뭐 숨기고 오히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조기에 진정시키는데 오히려 악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신상진 의원님 반론권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방역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제 몇 달을 돌이켜 보면은 결국은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이 잘 안 됐다. 이렇게 저는 결론 지을 수 있고 거기에는 정부가 너무 어떤 의도에서인지 좀 원칙적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해서 결정을 안 했다. 대만이 지금 방역의 모범 국가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 490명, 500명도 안 되는데 사망자가 최근에 7명까지 있고 이제 더 발생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대만은 그렇게 됐던 이유는 첸 부총통, 전 부총통 의학 전문가죠. 그 사람이 이 대만의 성공의 요인이 뭐냐? 우리하고 비교하면 비교도 안 돼요, 사실은. K방이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거기는 첫째가 전문가에게 정권을 맡겨라. 둘째, 정치가 개입하지 말아라. 이것이 대만 방역의 성공의 요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경제도 살려야 되겠고 이런 거를 이해는 하지만 좀 숫자가 2월 때 12일에서 15일까지 4일간 연속 확진자가 없음으로써 우리가 종식이 조만간 이제 될 거다. 또 이제 여당의 또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우리가 이제 방역에서 승기를 잡았다든가 이런 국민들의 안심, 방심할 수 있는 시그널을 자꾸 주셨어요. 그리고 또 2월 달에도 또 대통령께서 이제 그러시고 그래서 3일 후에 신천지 사건이 터졌죠. 또 아까 5월 그때 황금 연휴 때도 마찬가지 또 그런 또 시그널을 또 보냈어요. 그래서 이번 또 7월 달에도
저는 교회 소모임을 완화시켜서 허용함으로 해서 8월 달에 대규모 발생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거를 교회에만 포커스를 맞추는지 7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7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병상을 코로나 병상으로 하라고 그랬다가 또 일반 병상으로 바꾸라고 정부에서 7월 달에 그랬어요. 그리고 또 8월 17일 대체 공휴일 그래서 연휴를 만드는 거를 또 7월 달부터 또 정부에서 논의를 했어요. 예. 그리고 외식, 여행, 쿠폰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기로 또 그것도 7월 달에 결정하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여행 좀 가급적 자제하고 여름휴가 좀 자제하시고 집에 계시라고 또 조용하게 호소를 했어요. 예. 사실은 그런 분의 목소리가 그 당시에 좀 더 강하게 어필이 됐다면 8월 달에 이런 또 대규모 재확산은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절대로 앞으로 근데 지금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와서는 감염 경로가 알 수 없는 이제 확진자도 뭐 20%, 25% 자꾸 늘어나고 무증상 감염자도 지금 확진자 중에 한 50% 가까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이런 지역사회 감염의 조건에서는 그렇게 방역만 강조한다고 그래서 이걸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또 좀 국민들이 언제든 2.5단계, 2단계를 계속 갖고 살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정부가 맞춤형 방역을 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아까 뭐 카페도 무조건 문 닫게 하지 말고 또 청년들 또 식당 같은 데도 좀 거리 두기 같은 거 또 이 감염의 어떤 이 전파 원이 되는 것들을 또 에어컨 또 틀지 않기라든가 뭐 커피점에서 들려서 커피 마실 때만 하고 마시고 나면 마스크를 반드시 써라. 예. 이런 것들을 서로 그러면 야 카페를 못 가는 것보단 가서 마스크 쓰고 먹을 때만 마시고 이렇게 해서 친구 만나고 필요한 일을 사람을 만나는 게 오히려 더 낫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정부에서 합리적 방역 수칙을 다시 점검하고 이렇게 제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곧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다시 들을 텐데요. 그 전에 방금 신상진 위원장님께서는 정부가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있다. 이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반론은 신동근 의원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뭐 정은경 지금 질병관리청장이 됐습니다만은 전적으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신임하고 또 좋기 때문에 잘 된 거 아닙니까? 저희가 전문가들 의견이 듣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좀 계속 희망적인 시그널을 정치적으로 너무 준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뭐 정치가 희망을 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속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조금 더 참으면서 더 같이 좀 협조하면서 극복해 나가자 이런 희망을 주는 걸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8.15 즈음에서 이게 확진자가 막 많이 발생할 당시에 이게 이제 여행 쿠폰이라든지 아니면 영화 쿠폰 줘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쿠폰과 감염과 인과관계는 밝혀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오히려 50명대의 확진자가 생겼던 8월 한 15일 일주일 전에는 영화관 출입자 수가 한 76만 명 정도였는데 쿠폰 주고 나서 8.15 때는 오히려 한 10만 명 정도 줄었어요. 오히려 영화관 출입자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그 당시에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그 확진자의 대부분이 사실은 그 사랑제일교회고 교회에서 많이 발생됐던 그 사실이죠. 그 팩트인데 그걸 가지고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다시 시청자 여러분들의 전화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지금은 김현숙 씨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신상진 의원님 그 의견에 저는 참 좋은 생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기다리고 여지껏 해왔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2.5단을 지금 2주 동안 했었는데 그걸 해서 우리가 성과를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막고 있는 데는 막고 있지만은 그 위에 벗어나서 하고 있는 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엄마지만 또 학생 청년도 갖고 있지만은 우리 제가 또 학교도 운영위원회도 또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지금 엄마들 걱정은 공부하는 데는 공부하지만은 어느 집 가정에 요즘은 부모님들이 일을 많이 나가시잖아요. 빈집에 가서 모여서 놀고 게임하고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공부하는 애들은 거의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예 포기를 해버리고 학교에서 그렇게 관리도 안 해주고 수업도 안 해줘요. 학원도 막혀 있어요.
예. 독설수도 막혀 있어요. 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저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현실적인 거를 아예 그러면 3단계를 해가지고 숫자를 확 줄이든지 그렇다고 줄인다 해서 없어질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로 우리가 정말 이쪽 막으면 이쪽에서 한강에서 놀듯이 이쪽 막으면 여관에서 놀듯이 정말 위험한 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더불어서 이거를 정말 잘 지키는 곳은 잘 지키게 하고 잘 지키니까 이렇게 위험도 없더라. 아까 전에 신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거 다른 방법으로 예. 서로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길게 장거리를 지금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런 방침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학교가 더 안전하고 저는 학원이 더 안전하고 왜냐하면 아이들 동선을 알잖아요. 예. 집에 가 있으면 어떻게 동선을 압니까? 참 많이 걱정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 분을 좀 바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오종국 씨가 연결이 돼 있는데요. 예, 나와 계시죠? 네, 예. 예, 현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패널분 중에 이재갑 교수님 의견에 동조를 하고요. 예. 지금 뭐 신상민 전 의원님이나 박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시는 말씀이 이 국민들은 그 숫자에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이 감염되는 숫자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됐네 그러면 많이 불안해하고 또 그리고 정부에서 방역이 조금 미진하지만은 정부에서 방역을 한다고 그래도 이 국민 자체들이 지키지 않으면은 그건 무용지물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신상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커피숍에 들어가서 없으니까 가서 먹을 수 있고 근데 그게 한두 명이 들어가다 보면은 여러 명이 또 모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것 자체에서도 감염될 뿐더러 지금 현재 문제는 이 단계가 계속 잠깐 150명 뭐 돼 있다고 해서 이걸 낮춘다. 이게 능사가 아니고요. 좀 있으면 또 확 올라가면 또 그때 당시에는 2.5단계, 3단계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때는 또 얼마나 큰 혼란이 있겠냐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계를 유지하고 또 사회적 거리를 더 강화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유지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한계가 딱 떨어졌을 때 이하 수준으로 일정하게 떨어졌을 때 그때 뭐 완화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예. 두 분 연달아서 연결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분은 차라리 학교에 가는 것이 낫다, 아이들이.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지금 뭐 원격 수업인 거잖아요. 수도권에 같은 경우는 고3만 등교를 하고.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동근 의원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죠. 예, 물론 학부모님들 의견이 충분히 이제 현장감 있는 목소리라서 좀 충분히 경청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2.5단계에서 전교생을 등조시킬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명만 지금 감염이 돼도 방역 지침에 의하면 학교 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회적 후과라는 게 그게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드리겠고. 다만 이제 저희가 지금 원격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또 밀집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뭐 3분의 1만 등교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그냥 방치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소득층은 돌봄을 운영하고 있고 또 그걸 원하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돌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또 중식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그 최소한의 어떤 보호 장치들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전화 통화를 하시면 전체적으로 세 번째지만 뭐 그 이후에 전화를 주신 분께서는 숫자가 중요한 부분이다. 이재갑 교수님의 주장에 동조를 한다. 숫자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순서가 안 와서 신 의원님이 무슨 그런 대안이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먼저 좀 설명드리고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K방역 시스템으로 확진자가 나오면 트레이스하고 테스트해서 그래서 일정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지금 작동 가능한가라는 걸 되돌아볼 때가 됐다. 그걸 되돌아보기 위해서라도 먼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샘플링을 해서 얼마나 실제로 우리가 모르는 지역사회 감염이 이루어져 있는가를 알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다시 좀 우리가 전략적으로 방역 정책, 경제 정책 짜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시간이 필요하죠. 지금부터 적어도 추석 끝나고 한 2주 정도까지 갑자기 바꿀 수는 없어요.
좀 이 정책을 기본적으로 유지는 하되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효과가 없는 금지가 있는 것 같고 금지가 안 돼 있지만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그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당장에 할 수 있는 걸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보다 경제나 사회활동 제한했던 것들을 느슨하게 좀 더 해줄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것들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재갑 교수님하고 사실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K방역에 대한 계속해야 된다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조금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추석 지나고 한 2주까지 이 기간 동안에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전략적인 그리고 어떤 방역이나 경제 사회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진자 수 또는 중환자 수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적어도 어떠한 정책들이 효과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중환자 수, 확진자 수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외국의 예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전에 전화하신 분도 확진자 수 많아지면 굉장히 불안하다 그래요. 지금 아까 전에 퓨어 리서치 신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14개국 중에서 한국인이 89%가 감염병 확산을 국가의 중대 위험으로 꼽았어요. 우리가 확진자가 가장 낮은 나라인데 가장 많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미국이라든지 유럽 나라들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더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지나친 불안감을 가진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포가 아니고 과학으로 접근을 하자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3단계 해서 좀 줄어든다고 해서 그렇다면 종식될 것이냐. 경험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우리는 타이완이라든지 뉴질랜드하고 달리 국정봉쇄를 한 적이 없어요. 국정봉쇄할 생각도 안 합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3단계를 해서 좀 줄여든다고 해서 다시 안 늘어나느냐. 오히려 그리고 나서 느슨해져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더 있어요. 이런 식의 업앤다운들을 반복하는 게 지금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정책이냐. 전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최대한 할 수 있는 커패시티를 만들어주는 정책, 방역 정책도 같이 둬야 되고요. 그거와 동시에 효과적으로 경제활동,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언가를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 외국의 경험을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체계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정책을 실행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갈 수 있고 정부는 지금 계속해서 곧 좋아질 거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정책이 어떻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부의 시그널이 이것만 넘기면 곧 좋아집니다라는 시그널을 주는데 1년 이상 갈 거라고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맞춰서 생활하고 생존해야 되고 경제활동을 해야 된다.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만 참으면 좋아져서 됩니다라는 식의 시그널을 주는 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갑 교수님께 먼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당연히 지금의 상황을 복귀해서 장기적인 계획들을 세워야 되고요. 감염병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지금의 상황이 1, 2년 이상 백신 접종이 전 국민이 맞을 수 있는 상황이 아마 후년도까지 돼야지 아마 될 거거든요. 당연히 지금의 상황이 장기적으로 갈 거라는 부분 당연히 저도 공감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방역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만들어가야 되는 건 당연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환자 체계도 좀 더 확충하고 또한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을 어떻게 적절하게 할 수 있는지. 근데 지금이 정말 중요한 게 지금의 상황이 2차 유행을 맞으면서 1차 유행은 저희가 멋모르고 맞았으니까 계획적으로 맞지 못했죠. 근데 다만 2차 유행은 이번에도 좀 급격히 드러나긴 했지만 우리가 준비했었던 2단계,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제로 적용한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상황들을 복귀해서 어떤 부분이 효과적이고 어떤 부분이 효과적이지 않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번에 조율을 해야지 당연히 다음에 3차, 4차 유행일 때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는지를 찾아내야 된다는 건 당연히 동감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설문조사 내용에서 우리나라가 감염병이 발생하는 데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게 전 세계에서 제일 높았잖아요. 어쩌면 그거를 공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쩌면 감염병이 유행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이 상당히 민감하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정부에서 발효하기 전에 확진자 수가 늘거나 아니면 중증 환자가 늘게 되면 국민들이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를 동참했던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특히 이태원 때도 그렇고 신천지 중간에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단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거의 70% 넘는 대구 경북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확실하게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1차 유행이 잠잠해졌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 감염병 유행에 대해서 되게 민감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부분 때문에 확진 환자가 늘거나 상황이 나빠지면 바로바로 대응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의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상황대로 국민들께서 계속 자발적으로 잘 동참을 해주셔야 되고 다만 방역 당국은 국민들의 그런 자발적인 동참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효과적인 전략들을 잘 마련해서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저도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요. 잠깐만요. 예. 제가 그 말씀에 지금 이제 확진자 수가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사실 그게 주 논의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제가 듣기에는 우리 박 교수님도 확진자 숫자를 그걸 경시하는 태도는 아니실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같은 뜻이면서도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그런 불신이 좀 있어요. 사실은 뭐냐 확진자가 어떤 날은 2만 명을 조사를 해요. 검사 대상자가. 그래서 그중에 확진자가 200명 나왔다. 또 그 다음 날 며칠 전에는 5,300명을 조사했어요. 그러고서 그때 119명인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검사 수와 근데 이것이 우리가 코로나 감염 초기라면은 지역사회 감염이 아직 안 돼 있을 때는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절대적 숫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검사자를 얼마나 검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분모에 따라서 분자가 확진자 수가 줄고 느리고 얼마든지 가능한데 정부가 뭐 8.15 그러면은 그때 광화문 집회하면은 조사를 굉장히 많이를 합니다. 당연히 확진자도 또 많이 나와요. 지역사회 감염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정부의 투명한 것을 보고 또 방역 대책을 또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장기화되는 이 코로나에 대해서 전략 수립을 하기 위해서 이 국민들의 전체적인 항체 양성이 얼마나 형성돼 있느냐. 다른 나라들 다 합니다. 유럽 뭐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촉구하니까 아마 질병관리본부에서 아마 곧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하루빨리 하고 그것을 주기적으로 어느 집단이면 집단 또 연령층 이렇게 지역 단위로 해서 그 추세를 보면서 우리가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완화냐 강화냐 이런 방역의 거리두기에 이런 전략 수립이 되는데 왜 그것을 여태까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런 전략 접근을 왜 안 하는지를 저는 이 코로나를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반드시 검사자 수가 몇 명에 확진자가 몇 명이다. 그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꼭 정부에 촉구합니다. 신동근 의원님. 저도 뭐 항체 형성이 어느 정도 형성된지는 저는 뭐 한번 조사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마치 그걸 그 신상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이제 K-방역 시스템 자체의 어떤 신뢰성과 투명성이 없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은 없는 건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보완해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K-방역 시스템의 장점은 뭐냐면 신속성과 그다음에 투명성이거든요. 어떤 측면에서는 사실 개인정보 보호를 좀 너무 지나치게 안 한다 할 정도로 사실 그 밀접 접촉자를 대부분 정보를 갖다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조기에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그 우리가 검진하고 또 확진자를 조기 진단하고 또 접촉자를 갖다가 밝혀내는 것을 투명하지 않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불신을 오게 된다면 저는 그건 굉장히 큰 문제다 이렇게 보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는 박상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부나 여당이 이게 조만간에 뭐 3개월, 4개월 내에 이게 종식되겠다고 생각하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이게 중장기적으로 특히 1년 이상 갈 수 있고 또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걸 전제하에 또 거기에 따라서 경제 뭐 변동도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 그 단계별 시나리오별 경제적 정책도 취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거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실제로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정부가 정책적으로 보여준 건 다른 방향이었다는 것이죠. 8월 달에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이틀인가요? 3일 동안에 6군데 달아서 가면은
만 원을 준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음식점 가서 거의 몇 끼를 가서 사 먹으라는 식으로 그 경제 활성화시킨다고 했습니다. 그 경제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아니죠. 지금 상황에서. 자,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태하게 만들었어요. 오히려. 이게 정말 괜찮아졌구나. 그게 정부가 정말 장기전으로 우리가 갈 것이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당분간 1년, 2년을 해야 됩니다라는 국민들에게 시그널을 못 줬고 방역을 실패하겠다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 측면에서도 또 내년도 예산에서 내년도까지 이게 갈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예산이 안 짜여져 있어요. 전혀. 이번에 국회에서 예산 심사할 때도 이 부분을 꼭 좀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추경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 만드는 거 기존의 일자리 만드는 정책 할 게 아니고요. 방역에 필요한 인원들을 보충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아크릴판 같은 거 영세 식당들 공짜로 보급을 해주는 거 통신비 2만 원이 아니고 그런 걸 하자는 겁니다. 그런 정책을 하지 않으면서 정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정책 신뢰도가 없는 것이죠. 그런 정책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나친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디테일하게 우리가 더 배려하고 또 구체적인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고려할 사항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처음에는 사실 말씀하실 때 저는 기본적인 방역 시스템 자체를 아예 그냥 무시하자는 얘기로 들었는데 뭐 그렇지 않아서 좀 다행스럽고요. 다만 저는 뭐 그런 입장이라면 저도 거의 같이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철저한 방역 시스템을 갖추면서도 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더 보강하고 또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지나치게 규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의견을 좀 모아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재갑 교수님께 발언권을 드릴 텐데요. 많이 못 드리고 30초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면역도 검사는 시행이 되고 있고요. 이미 3,000명 정도에 대한 검사가 나왔고 4,000명 검사가 11일 발표 예정이고요. 군대 입영한 친구들에 대한 7,000명 결과도 다음 달, 또 대구 경북의 데이터도 다음 달 발표가 될 예정이라 정부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 지금 70분, 80분 가까이 토론을 했는데요. 사실 제가 준비한 부분들은 주제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열띤 토론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짧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그 짧은 시간에 또 알찬 토론이 됐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네 분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발언 안 해요? 30초. 제가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 시간까지 토론에 다 활용을 했습니다. 그거 할 얘기 있는데 왜 이재갑 교수님한테 맡겨요?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서 모두가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뉴스룸은 이틀간의 연속 토론으로 탈출구를 찾기 위한 지혜를 함께 모아가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